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캐놀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BSA가 1.8 제곱미터이며 이 100% 퍼퓨전 플로우를 2.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퍼퓨전 플로우는 4,860ml, 분당 4,860ml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아티리얼 캐놀라와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통해서 관류된 혈액은 비너스 캐놀라에도 같은 양이 드레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류된 이 혈액량만큼 정맥 탈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관류된 혈액량에 비해 부족한 드레인의 양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관류량에 부족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혈관에 삽관되어 있는 비너스 캐놀라의 위치가 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드레인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페리페랄 및 이 아트리얼 프레셔 라인에 완전하지 못한 이 연결로 인해서 이 지속적으로 혈액이 손실되는 경우 이 순환되는 드레인의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이 이 플로라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이 드레인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과도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혈관 내 이 콜로이드 온코틱 프레셔 이 낮아지는 경우 이 서드 스페이스로의 이 수분의 이동으로 이 지속적으로 혈관 내 볼륨이 이 부족해지는 경우 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맥 탈혈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꼭 해결해주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는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작은 사이즈의 비너스 캐놀라는 이 정맥 시스템에 이 압력을 상승시켜서 이 혈관에서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이동함으로써 이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혈관 안에 볼륨 부족으로 이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 낮은 관류량으로 인해 이 혈관에서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는 관계로 이 비너스 리저버의 이 레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낮은 리저버 레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지력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이 혈관의 혈 희석으로 인해 이 콜로이드 온코틱 프레셔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 리저버 레벨 저하로 인한 이 낮은 퍼퓨전 플로우는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 저하로 인해 이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 줄 수 없는 관계로 이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은 혈압으로 인해서 이 바소 컨스틱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페리페랄 셧다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페리페랄 셧다운으로 인한 조직의 이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면서 이 조직 세포에서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하게 되고 이 혐기성 대사 진행으로 인한 이 조직에서 발생되는 젖산이 이 혈중으로 방출되면서 이 체외순환 전반에 걸쳐서 대사성 산증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 원활하지 않은 정맥 탈혈로 인해서 낮은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조직의
이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 증상과 더불어서 이 낮은 혈압으로 인해 이 소변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 혈관 내 수분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수분은 다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부종은 심장, 폐, 신장, 이 급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수술 후 이 체외순환 이탈이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이 원치 않는 생명유지장치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캐놀라의 적절한 선택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통해서 이 아트리얼 캐놀라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선택하기 전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체외순환 중 퍼퓨전 플로우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환자의 레디알 아테리 또는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는 70에서 80mmmercury입니다. 이 혈액의 점도는 보통 25% 전후로 유지를 한 상태이고,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캐놀라 자체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이 100mmmercury를 넘지 않는 캐놀라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150mmmercury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라디얼 아테리 또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 70에서 80mmmercury에 심폐기에서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150mmmercury를 넘지 않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45도 앵글을 가진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선택을 해준다면 이 100% 퍼퓨전 플로우는 분당 이 4680ml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4680에 해당하는 선을 그어서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의 경우에는 이 압력 손실은 55mmmercury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환자의 설정 압력 70mmmercury를 더해주면 120mmmercury 정도가 되고, 이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 150mmmercury 이하이기 때문에 20프렌치도 과도한 압력 손실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2프렌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압력 손실은 35mmmercury 정도입니다. 여기에 퍼퓨전 프레셔 70mmmercury를 더하면 105mmmercury 정도이기 때문에 20프렌치보다도 더 낮은 압력으로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환자에서는 이 삽관되는 대동맥의 크기가 작지 않다면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삽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낮을수록 혈액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의 기준이 150mmmercur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은 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회로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1번의 옥시네이터 블러드인 부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아트리얼 필터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는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회로에서의 압력 측정은 2번의 아트리얼 필터에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3번 위치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50mmmercury는 2번의 아트리얼 필터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체외순환 회로에 사용되는 인공 장치들은 모두 압력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 손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공 장치는 이 옥시네이터, 그 다음에 아트리얼 필터, 그리고 이 캐놀라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 압력을 측정한다면 이 옥시네이터, 아트리얼 필터, 그리고 캐놀라의 압력 손실과 이 환자에게 형성되는 압력을 모두 더해 주어야 합니다. 2번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 아트리얼 필터와 캐놀라의 압력 손실, 그리고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이 압력을 더해 주어야 하고, 3번에서 측정을 한다면 캐놀라의 압력 손실과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 손실을 더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장 많은 압력을 형성하는 곳은 1번에서 측정할 경우이고, 가장 적은 압력을 형성하는 곳은 이 3번에서 측정된 압력입니다.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의 이 압력 손실은 55mm 머큐리입니다. 체해순환 중 퍼퓨전 플로우에서 환자의 라디알 아테리 또는 피몰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정상 범위를 70mm 머큐리라고 하고, 20프렌치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한다고 했을 때 22프렌치에서 형성되는 55mm 머큐리를 더해주면, 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환자의 압력과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의 합은 이 125mm 머큐리입니다. 만약 3번에서 압력을 측정을 한다면 이 125mm 머큐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치인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아트리알 필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이 35mm 머큐리입니다. 이 각 인공장치의 압력 손실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트리알 필터는 메드트로닉에서 제조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환자의 압력 2번에서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환자의 압력 70과 이 캐놀라의 압력 손실 55, 아트리알 필터에서 압력 손실 35를 더하면 160mm 머큐리가 2번에서 측정이 되게 됩니다. 1번의 회로에서 형성되는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된다면 이 캐놀라의 압력 손실, 아트리알 필터의 압력 손실, 환자에서의 압력 손실을 더한 160mm 머큐리에 이 옥시에이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70mm 머큐리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230mm 머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측정 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압력 손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푸아제이어 방정식에 따라 이 라인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점도가 증가하거나 이 라인의 반경이 줄어들고 이 관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이 허용 압력 이상을 증가함으로 인해 혈액 손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며, 이 지속적인 혈액 손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체해순환에 사용되는 인공장치의 압력 손실에 대한 선택에 주의를 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EOPA 아트리알 캐놀라도 자주 이용하는 캐놀라입니다. 이 캐놀라의 특성상 45도 앵글보다는 이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인덱스 2.6인 분당 4680ml를 100% 퍼퓨전 플로우로 설정을 하고, 이 18프렌치부터 24프렌치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18프렌치의 이 압력 손실은 이 100mm 머큐리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 순환되는 상황에서 혈액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프렌치를 확인을 해보면 이 압력 손실이 70mm 머큐리로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 70mm 머큐리를 더하면 140mm 머큐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용 압력 150mm 머큐리에 가깝기 때문에 22프렌치는 이 압력 손실이 40mm 머큐리로 환자의 압력과 더하면 11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체해순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모럴 아트리알 캐놀라를 이용해서 관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분당 4680ml에 해당하는 캐놀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하에 위치한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이 19프렌치부터 19프렌치부터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19프렌치의 경우 압력 손실은 이 80mm 머큐리에 가깝습니다. 이 환자의 압력 70mm 머큐리를 더하면 15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21프렌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압력 손실이 50mm 머큐리이고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더하면 12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변수는 이 피무랄 아테리에 삽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혈관 사이즈로 인해 작은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보시는 것처럼 삽관되는 캐놀라의 특성을 알고 체외순환을 운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23프렌치와 25프렌치는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아트리얼 캐놀라와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트리얼 캐놀라의 플로우의 방향을 확인을 해보면 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압력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혈관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그 엔드홀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동맥 혈관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도 개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의 펌프에서 시작된 압력 손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대정맥 또는 우심방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엔드홀이 가장 작고 이 점차적으로 관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에서 연결되어 혈액을 탈혈시키는 튜빙 라인을 확인해 보더라도 여기에 연결되는 라인이 2분의 1인치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리저버의 압력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맥 시스템에서는 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우심방에서의 평균 압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정맥 또는 우심방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선택은 이 12P를 기준으로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압력 손실 값이 10mm 머큐리 이하에 위치하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삽관을 해주면 무리 없이 탈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 관류량에서 상행대정맥과 하행대정맥에 각각 삽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순환에 따라서 폐순환은 3분의 1, 체순환은 3분의 2 정도가 순환하기 때문에 혈류량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당 4680ml가 관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행대정맥을 통해서는 3분의 1인 1560ml가 드레인이 될 것이고, 이 하행대정맥을 통해서는 3분의 2인 3120ml가 탈혈되게 됩니다. 캐놀라의 삽관에 있어서 혈관의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레셔로스 그래프에서 압력 손실이 이 10mm 머큐리 이하인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술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싱글 스테이지 이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SBC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BC와 IBC에 각각 이 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캐놀라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BC에 삽관되는 캐놀라는 분당 1560에 해당하는 플로우에서 압력 손실 10 이하의 캐놀라 이하에 위치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30프렌치 캐놀라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30프렌치보다도 큰 사이즈의 캐놀라도 선택 가능할 것입니다. 이 IBC에 삽관되는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분당 3120ml에 해당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이 10 이하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32프렌치부터 사용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맥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선택은 SBC와 IBC에서 리턴되는 혈액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삽관되는 캐놀라 사이즈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한 개의 관을 삽관해서 타료를 유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680ml에 맞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이 10mm 이하의 캐놀라는 36프렌치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90도 앵글이 되어 있는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캐놀라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C의 경우 1560ml의 퍼퓨전 플로우에 이 압력 손실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mm 머큐리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22프렌치를 선택을 해서 선택해주는 것이 좀 더 원활한 타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IBC에 삽관되는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이 3120ml에 해당하는 이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위치하는 캐놀라는 28프렌치부터 사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0도 라이트 앵글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 한 개만을 가지고 정맥 타료를 유도를 한다면 분당 4680ml의 이 10mm 머큐리 이하에 이 해당하는 캐놀라는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가장 근접한 31프렌치를 선택해서 삽관을 진행을 하고 이 완전한 타료를 위해서는 이 VABD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압력 손실을 줄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정맥 타료를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와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타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해 삽관한 다음 이 SBC에 위치시켜 타료를 유도하고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는 이 피모랄 베인에 삽관해서 이 IBC에 위치한 후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는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선택을 해준다면 이 1560ml의 플로우에 10mm 머큐리 이하에 이 위치하는 캐놀라는 21프렌치부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1프렌치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주글라 베인의 혈관 크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는 캐놀라는 일반적으로 주로 17프렌치나 19프렌치 캐놀라가 이용되게 됩니다. 17프렌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압력 손실이 이 5mm 머큐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한 만큼 VABD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IBC에 위치시킨 다음 이 3120ml의 플로우에 10mm 머큐리 이하의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는 29프렌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심장수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가장 큰 사이즈는 23프렌치입니다. 그래서 23프렌치를 사용해서 타료를 유도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프렌치를 사용했을 경우 압력 손실은 이 10mm를 기준으로 이 20mm 머큐리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수술 중에는 VABD를 이용해서 이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어 있는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에서 증가되어 있던 압력 손실 5mm 머큐리와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에서 증가되어 있는 20mm 머큐리를 더해서 25mm 머큐리 이상의 증가된 압력 손실을 이 VABD를 통해서 줄여주면 원활한 타료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한 개를 이용해서 이 전체 관류량을 타료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당 4680ml의 관류량에서 보시면 23프렌치만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40mm 머큐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한 개를 사용해서 관류를 진행을 한다면
이 VABD를 이용을 해서 40mm 머큐리 이상의 압력 손실을 낮춰줘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9프렌치 피무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정맥 탈혈을 유도를 한다면 압력 손실 자체가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VABD를 이용해서 100mm 머큐리 이상의 압력 손실을 줄여준다고 할지라도 이 심각한 혈액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원활한 탈혈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술에 사용할 수 있는 피무랄 비너스 캐놀라의 가장 큰 사이즈가 23프렌치이기 때문에 이 성인 수술에서는 항상 23프렌치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투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는 이 압력 손실이 보시면 상당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는 캐놀라입니다. 주로 라이트 하트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수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하단 부분은 IBC에 위치하게 되고 이 부분은 라이트 에이티륨에 위치하게 돼서 탈혈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각 스테이지의 캐놀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3240과 이 3446 이 프렌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자의 관료량에 맞는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압력 손실이 낮은 캐놀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이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상황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통해서 이 관료량에 적합한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맥 탈혈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탈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체해순환을 시작한 직후 이 정맥 탈혈의 상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드레니지의 이 충분한 양은 얼마이며 그때 관료량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충분한 비너스 드레니지를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렇다면 체해순환을 시작한 후에 이 정맥 탈혈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체해순환에서 정맥 탈혈은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해순환 과정에서 수술의 진행뿐만 아니라 이 체해순환사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맥 탈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맥혈의 탈혈 유무는 여러 상황을 모니터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환자의 정보와 체해순환 과정에서 심폐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이 비너스 리저버의 드레이니지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 판단하면 이 A 사진이 리저버 레벨이 가장 낮아서 가장 적게 드레인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C의 사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맥 탈혈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 체해순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수술이가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리저버 레벨이 높으면 잘 되는 거고 낮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단순하게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각기 다른 리저버 레벨만을 가지고는 이 정맥 타렬이 원활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의 사진처럼 리저버 레벨이 낮다고 해서 타렬이 잘 안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B나 C의 사진처럼 리저버 레벨이 높다고 해서 정맥 타렬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에 비례해서 이 정맥 타렬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환자의 체액량 계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따라서 환자마다 체액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산이 필요하고 환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C 사진은 이 145cm에 40kg 환자에서 드레인이 된 양입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는 체해순환 리저버 레벨은 거의 0에 가깝게 시작을 합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통해서 이 드레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을 가동하기 전에는 이 상단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하트레이트 및 EKG 리듬, 레디얼 아테리 압력, 그 다음에 피모랄 아테리 압력 확인할 수 있고 이 수환관측 카테터를 통한 이 랩트 에이티리움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 풀마 아테리 프레셔를 통해서 순환되는 볼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P를 통해서도 라이트 에이티리움으로 유입되는 볼륨의 상태 및 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심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의 파형 및 아테리얼 프레셔의 수치를 통해서도 이 심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하트레이트 및 EKG 리듬을 통해서도 현재의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의 정상 범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 이 측정되고 있는 수치에 대한 변화와 이 수술 후에 보여지는 수치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심장 질병에 따라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변화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 체해순환이 시작되고 심정지액이 주입된 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테리얼 프레셔의 수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치는 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모든 파형은 플랫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심폐기 부분에서 체해순환의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이 펌프의 플로우와 이 퍼퓨전 프레셔를 충분한 이거를 적정 범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정맥 타렬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유린 아웃풋 및 이 세레브랄 퍼퓨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맥 타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정맥 타렬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이 정맥 타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 수술 필드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이 수술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정상적인 체해순환을 운영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수치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체해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풀 드레인이 시행되고 있을 경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CBP 값은 0 이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CBP 값이 상승되어 있다면 이 상승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할 텐데 이 근본적으로는 캐놀라 사이즈는 적절한 것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캐놀라의 삭관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 풀마리 아테리 프레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드레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라이트
이 벤트리클에서 혈액 박출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민 프레셔가 유지되고 파형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 사진에서처럼 민 프레셔가 아닌 이 파형을 유지한 수치가 유지된다면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하트레이트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체내순환 가동 이후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일의 박출량과 하트레이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장은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삽관에 의해서 이 혈액의 탈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심장 안에 볼륨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이 empty beating 상태라고 일컫는데, 이 empty beating 상태가 이 환자의 심근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에크모의 경우에서 심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 회복을 위해서 볼륨 로딩을 최소화한 상태인 이 empty beating 상태를 유지해서 이 심근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심장 수술 또는 에크모에서 이런 empty beating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심장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empty beating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관류량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 캐놀라를 사용해서는 empty beating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아트리알 프레셔 라인의 파형은 이 에올틱 밸브에 인서피션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플랫해야 됩니다. 이게 플랫해야 됩니다. 이 체외순환 중 풀드레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인의 파형 형성은 결국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혈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활한 드레인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에올틱 밸브의 인서피션시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관류량의 일부는 이 에올틱 밸브를 지나서 직접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A라인의 파형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드레인의 상태가 안 좋아서 파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수치를 이용해서 이 확인을 해야 하고, 이 수술 전 환자의 차트 리뷰를 통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올틱 밸브에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CBP 및 이 PAP의 수치 및 파형은 플랫해야 됩니다. 만약 CBP 값이 상승되어 있고 PAP의 파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드레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하나의 수치만을 가지고 탈혈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자의 체액량에 따라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체액량을 계산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양을 계산이 가능하고, 이 세포 외액에서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 혈관의 볼륨과 간질구액의 볼륨을 나누게 되고, 이 혈관은 조직을 기준으로 정맥 시스템과 동맥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을 계산해서 이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이 벤트 카테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ACC 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벤트 카테터에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 이 드레인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을 시작한 후 이 벤트 카테터가 삭관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드레인이 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벤트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원활하지 않은 드레인으로 인해서 이 정맥혈의 일부 혈액이 이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라이트 하트를 통해서 이 랩트 벤트리클로 랩트 하트 쪽으로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벤트 캐뉼라를 통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 최순환 초기 벤트의 양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준 다음 수술을 진행해야 이 수술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한 수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하는 이 원인은 이 드레이니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벤트의 양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른 수치로 인해 이 드레인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벤트의 양이 많다면 이 컬래터럴 베슬에 의해서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캐뉼라의 문제에 의해 드레인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드레인이 잘 되는 상태에서도 이 벤트의 양이 많을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벤트 펌프의 속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펌프 플로우를 일시적으로 낮추었을 경우에 그래도 벤트의 양이 많다면 이 컬래터럴 플로우에 의해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퓨전 플로우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정맥 탈혈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벤트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컬래터럴 플로우가 형성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선천적으로 이 페이턴 덕터스 아테리오서스 즉 이 PDA는 태어나게 되면 이 저절로 막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의 일부가 이 PDA를 통해서 혈류를 폐동맥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랩트 하트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랩트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환자에서 체순환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PDA의 유무에 따라 이 퍼퓨전 플로우는 랩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의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이 관류량의 많은 부분이 이 PDA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혈압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순환 직후 가장 먼저 PDA 라이게이션을 시행하고 체순환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풀마리 아트레지아 등 이 풀마리 아테리를 통해서 이 폐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이 메이저 에오토 풀마리 컬래터럴 아테리 즉 이 마프카를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마프카를 통해서 이 대동맥에서 이 풀마리로 혈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랩트 하트로 혈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벤트 플로우의 양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정맥 탈혈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심장병으로 인해 벤트 플로우는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한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맥 탈혈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충분한 관류량을 통해서 퍼퓨전 프레셔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산된 퍼퓨전 플로우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 탈혈의 유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리얼 캐뉼라를 통해 관류된 혈액은 이 비너스 캐뉼라에도 같은 양이 되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뉼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비너스 캐뉼라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이 혈관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이 캐뉼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셜 바이패스와 토탈 바이패스의 개념을 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파셜 바이패스의 상태에서도 드레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토탈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드레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파셜 바이패스 상태에서 원활한 드레인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토탈 바이패스 상황에서도 더욱 좋지 않은 드레인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셜 바이패스 상태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셜 바이패스와 토탈 바이패스의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 정맥 탈혈의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VABD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놀라 포지션이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VABD를 이용해서 이 음압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맥 탈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캐놀라 자체에서 음압 형성이 심해지면서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이 혈액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조직이 음압으로 인해 이 캐놀라에 흡입되었다 빠져나왔다 하면서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재순환 과정에서 토탈 바이패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SBC와 IBC의 라이게이션을 통해서 모든 순환을 이 심폐회로로 우회시키고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이 혈액을 막아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장으로 혈액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체순환 중 벤트의 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PDA 또는 이 마프카 등의 이 콜레터럴 플로우의 형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에올타에서 풀모나리로의 혈액의 유입으로 랩트 하트로 혈액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체순환 과정 또는 ECLS 상황에서 이 관류량이 잘 형성되지 않는 상태, 즉 이 조직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 테베시안 베인 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랩트 하트 또는 라이트 하트의 혈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CLS 상황에서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을 통한 이 심근의 혈류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 이 테베시안 베인이 활성화되어 심근의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근의 기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 있는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하고 이 심장 안에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만약 혈액 응고 시간의 조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 심근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늘어나는 혈액량으로 인해 이 심근의 디스텐전으로 오히려 심근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테베시안 베인은 이 심근의 혈류가 잘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이 5% 이하의 혈류를 형성하지만 이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의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이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순환 과정에서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이 아티리얼 캐놀라를 통해서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이 유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 몸은 혈관에 혈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 테베시안 베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벤트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의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충분한 플로우가 형성되지 않아 관성동맥 플로우가 감소하게 되고, 이 심장 안의 MT 비팅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장은 디스텐전 되게 되고, 떨어져 있는 심장 기능으로 인해 이 관상동맥 순환은 적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테베시안 베인은 활성화되고 심장 안의 혈액은 더욱 증가해서 이 디스텐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CLS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비너스 캐놀라의 크기 및 아티리얼 캐놀라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체순환을 시작하고 나서 이 리저버에 이 드레인된 양과 이 퍼퓨전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모니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류량과 드레인량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드레인량도 충분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살펴보면 이 CBP는 이 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이 PAP 수치도 이 0에 가깝고, 이 PAP의 파형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맥 탈혈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트리알 라인 프레셔의 파형을 확인을 해보면 이 파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아트리알 라인의 이 파형도 플랫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트리알 파형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컬레터럴 플로우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환자는 이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류량의 일부가 직접적으로 랩트 벤트리클에 유입이 되면서 이 유입된 혈액을 박출하는 과정에서 파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드레인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 질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퍼퓨전 플로우 또는 블러드 플로우와 이 혈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혈압의 형성은 절대적으로 이 관류량의 충분한 유지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체외순환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환자 자신의 심장에서 충분한 블러드 플로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적정량의 프리로드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이 충분한 양의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이 프리로드가 충분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 돌아오는 볼륨이 감소하는 이유로 이 혈압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 몸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프리로드의 감소 또는 이 프리로드의 증가는 이 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인자들을 통해서 이 혈압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퍼퓨전 플로우에 따른 이 혈압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체외순환 중 퍼퓨전 프레셔는 어느 범위가 적정하고, 이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 퍼퓨전 프레셔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한 후에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이 주입된 이후에는 이 아트리알 라인의 이런 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파형 및 수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하트럭 머신에 의해 이 RPM에 의해서 이 혈류를 형성시켜 이 혈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펌프 RPM에 의해서 형성되는 퍼퓨전 플로우와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혈액의 점도와 체외순환 회로의 길이, 이 캐놀라 사이즈에 의해서도 혈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인자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혈압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이 펌프에 의해서 형성된 퍼퓨전 플로우, 즉 관류량과 이 혈관 직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약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퍼퓨전 플로우,
즉 관류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해야 하고,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각 사진의 혈압의 형성을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관류량이 충분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환자에게 형성되는 퍼퓨전 프레셔의 정상 범위는 60에서 90mmM까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70에서 75mmM를 정상 범위로 설정하고 이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 관류량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을 이용한 혈관의 직경 변화를 통한 혈압의 조절은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류량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류량을 아무리 높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혈압의 형성이 낮게 되면 이 소변의 배출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 혈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의 도움을 받아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이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정한 관류량은 그럼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일 텐데,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허용되는 관류량은 이 상당히 폭넓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해 주기 위한 약제의 사용도 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 또는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약물의 사용은 체외순환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이란 무엇이며 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혈압의 형성은 전적으로 이 좌심실의 혈액 박출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 통상적인 이 의미의 혈압은 이 상완동맥의 압력을 말하고, 이 혈압은 이 수축기와 이제 이완기로 나뉘게 되고, 이 수축기 압력은 120mmMmercury, 이완기 압력은 80mmMercury로 이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메가비라 일컬어지는 압력은 이 수축기 압력과 이완기 압력의 평균값을 메가비라 하고, 이 100mmMercury의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혈압이 100mmMercury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혈압은 이 120에 80mmMercury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의 맥압은 100mmMercury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축기의 압력이 160mmMercury이고 이완기의 압력이 40mmMercury인 경우에도 맥압은 100mmMercury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맥압만 가지고는 이 혈압의 정상 유무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축기 압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고 이완기 압력이 정상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맥압은 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에서 이런 증상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이 심장의 수축기 동안에는 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이 혈관이 탄성이 없어지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이완기 동안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이 비정상적인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력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 동맥경화증과 비슷하게 이 대동맥 판막 이 역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비슷한 혈압 상태를 보이지만 이 발생되는 방식은 다르게 됩니다. 이 대동맥 판막 역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이완기 시 이 대동맥 판막이
안전히 다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좌심실로 되돌아가서 이 좌심실의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이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완기 혈압은 감소하는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반면에 이 수축기 시에는 이 스타일링의 이 법칙에 따라서 이 매 이완기마다 역류에서 들어오는 혈액과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이 매 수축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서 박출해야 내는 혈액이 증가하는 관계로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동맥경화증의 경우에는 이건 동맥경화증의 경우에는 이 앱토로드의 증가로 인해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 대동맥 판막 역류의 경우에는 이 프리로드의 증가로 인한 혈압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PD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대동맥 판막 역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PDA 역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뱃속의 태아의 폐는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폐혈류 저항이 증가되어 있는 관계로 이 우심실에서 박출된 혈액은 바로 PDA를 타고 이 대동맥으로 이동해서 조직에 혈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뱃속의 태아는 자신의 폐를 통해서 이 자신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는 이게 저절로 막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프레셔 그라디언트로 인해서 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반대로 혈류를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류로 인해서 폐동맥을 통한 혈류가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운동에 대한 내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매 이완기 시마다 폐동맥을 지난 혈액은 폐를 거쳐서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류의 양이 매회 증가하기 때문에 이완기 때 혈압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스탈링의 법칙에 따라서 증가된 혈액량을 박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혈압의 변화는 여러 질병 및 이 혈액의 순환에 따라서 이 혈압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의 평균 혈압은 이 순환의 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을 크게 이 에올타, 아테리올, 이 아테리얼 캐필라리로 나뉘고, 이 정맥의 경우에는 이 티슈를 지나서 이 비너스 캐필라리, 보면 베뉴얼, 그 다음에 베인, 그 다음에 베나카바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동맥에서의 평균 압력은 이 100mm 머큐리이고, 이 대정맥에서의 평균 압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평균 혈압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 점차적으로 혈관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발생하게 되는 혈류에 대한 저항 때문이고, 특히 혈관이 가늘어져서 이 모세혈관으로 되는 이 소동맥 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동맥을 지난 모세혈관 부분에서는 거의 30mm 머큐리로 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동맥의 평균 압력은 100mm 머큐리이고, 대정맥의 평균 압력은 거의 0mm에 가까운 것처럼, 이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서 발생되는 압력의 차이로 인해 이 혈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의 평균 혈압 차이는 혈류의 이동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계의 모든 혈압이 100mm 머큐리라면 이 혈류의 이동은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류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균일하게 증가된 압력으로는 이 혈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맥 타료를 위해서는 이 대정맥에 삽관된 캐뉼라를 기준으로 이 리저버와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혈류의 이동은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혈액에 더해진 무게 때문에 다리의 동맥과 정맥의 압력이 이 상지의 압력에 비해서 높게 됩니다. 이 상완 동맥의 압력이 100mm 머큐리일 때 이 다리 동맥의 하지의 동맥의 압력은 180mm 머큐리가 됩니다. 이 정맥의 경우에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웨이 밸브를 통해서 이 한 방향으로만 혈류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맥 자체에는 원웨이 밸브가 없지만 이 심장의 판막들을 통해서 혈류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지난번 동영상 강의에서 이 슬라이드까지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슬라이드만 빠져 있어서 이것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혈압의 조절은 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조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박출량과 이 말초혈관의 저항의 조절을 통해서 혈압은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이 혈액의 점성이 증가된 경우 이 혈관의 마찰력 증가로 인해서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혈관 안의 혈액의 점도는 거의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압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체해순환 과정을 이용한 수술에서도 이 회로의 프라이밍 과정을 통해서 이 혈액의 점도가 정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 극단적인 값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혈압이 변화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 혈압, 혈액량, 말초혈관의 저항 및 이 심박출량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이 변화에 반응하는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계, 신장, 심장, 이 말초혈관의 수용체가 이 순환 조절에 관여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심박출량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혈액량의 유무에 따라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의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은 이 정맥 타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정맥 타혈을 충분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정맥 타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의 이제 심박출량은 이 스트로크 볼륨과 심박동수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정상적인 심박출량은 분당 이 5에서 6리터의 혈액을 박출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 심박출량이라고 해서 이 좌심실에서 박출해주는 이 혈액량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 우심실에서 박출되는 이 혈액량도 좌심실에서 박출하는 양과 일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좌심실에서의 심박출량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심박출량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혈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심박출량 중 이제 1회박출량, 즉 이 스트로크 볼륨은 이 혈관 안의
이 전해질과 삼투압에 의해서 이 조절이 되며 이 물의 섭취와 배설이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혈관 안에서의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전해질은 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이 소듐이며 이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함에 따라 이 혈관 안의 수분량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장 삼투압, 이 교질 삼투압, 이 정수압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배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이 심장 안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소금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이 소금은 이 우리 몸에서 전량 혈관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이 소금 섭취로 인한 삼투압에 대한 효과가 커지게 되면서 이 삼투압 증가로 인해 시상하부에서 이를 감지하게 되고 이 갈증을 일으켜서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투압이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 자극을 통해서 신장에서 여과되었던 수분을 이 혈관으로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혈관 안의 삼투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소금 섭취로 인한 삼투압의 증가는 이 혈관 안의 수분이 증가하게 만들게 되는데 만약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혈액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신경계의 음성 이 되먹이 기전을 통해서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는 제한되고 신장을 통해서 소듐과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서 이 삼투압 증가 때와는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초 혈관의 크기를 통한 이 혈압 조절에 있어서는 주로 큰 동맥보다는 이 소동맥 수준에서의 조절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 몸은 이 복잡한 기전을 통해 조절하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 몸은 이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저하되는 경우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하게 되는 호르몬인 이 항인효 호르몬,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서 이 말초혈관을 축소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통해서도 혈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이 혈액의 점성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혈압 조절 방법은 이 펌프를 통해서 이 심박출량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펌프 관류량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며 이 말초 혈관의 크기 조절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환자의 혈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체해순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펌프를 통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이 약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한 상태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원인에 의해서 혈압 저하를 겪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말초혈관의 크기 조절을 통해 혈압을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 소변의 배출 상황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체해순환 상황에서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소변의 배출은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충분한 관류량 또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변의 배출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이 신경계의 수용체를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혈압과 관련하여 이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를 통해서 이 신경계의 수용체를 통해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체해순환사들이 깊이 있게 알기도 힘들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 기본적인 이론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지속적인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체해순환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 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들이 시작한 지 1년 된 체해순환사와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이 혈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중추입니다. 이 뇌관은 이 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 혈관 운동 중추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계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 이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교감신경은 이 말초혈관의 알파1 수용체를 통해서 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 심장 근육의 이 베타1 수용체를 흥분시켜서 1회 박출량과 심박동수를 증가시켜 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대부분이 이 3분의 2가 정맥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맥 시스템에 대한 혈관 수축 효과는 이 혈압을 회복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정맥 시스템의 수축을 통해서 체액 손실 후에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 유효한 동맥 혈액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은 또 부신 수지를 자극해서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순환을 통해 우리 몸 전체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또한 노에피네프린은 혈관의 말단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혈관의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해서 혈관 수축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에피네프린도 물론 혈관을 수축을 시키지만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에피네프린과 같이 에피네프린도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할 때에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지만 베타2 수용체에 작용할 때에는 특히 골격근과 심장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노에피네프린은 베타2 수용체에는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은 심박 조율을 담당하는 SA 노드와 AB 노드를 포함한 심근의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해서 심박동수 및 AB 노드를 통과하는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또 신장 과립세포의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해서 레닌을 분비하도록 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엔지오텐시노젠을 시작으로 엔지오텐신 1과 엔지오텐신 2, 그다음에 알도스테론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엔지오텐신 2와 알도스테론은 강력한 혈관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신세뇨관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같이 재흡수됨으로써 혈압과 혈액량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전신을 통해 혈관 수축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직접적인 효과는 신장으로부터 요배출을 통해 혈액량을 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뇌관은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이 말초혈관에는 그다지 많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이 알파1, 이 알파2, 베타1, 이 베타2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이 레닌의 이 수용체 결합에 따라 이 혈압 및 혈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올타와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 이 존재하는 바소 리셉터를 통해서 이 혈관에서의 압력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면 이 감각 신경 섬유를 통해서 이 뇌관에 전달되게 되고, 이 교감 신경계를 통해서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며 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부신 수질의 자극을 통해서 이 에피네프린과 이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통해서 이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를 통해서는 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이 신장에 작용을 해서 이 신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이 혈액량을 증가를 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은 이 혈관을 수축시켜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다른 이름으로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여러 방법으로 혈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맥, 심장 또는 이 동맥의 압수용체인 이 경동맥과 대동맥을 통한 이 임펄스의 이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된 임펄스를 통해서 이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여러 압수용체를 통해서 평소보다 임펄스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혈압이 하강한 것을 감각 신경섬유를 통해서 이 시상하부와 이 뇌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압수용체의 임펄스는 이 뇌관과 교감신경 중추를 억제하고 이 뇌관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낮아져서 임펄스가 감소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의 흥분이 증가하게 되고 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한 시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이 말초혈관의 이 혈관 수축과 함께 이 심장에서 걸러진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들여 이 혈관 내 체액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도록 합니다. 이 심박동이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는 이 간혹 경동맥 주변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 경동맥이 자극이 돼서 이 뇌관으로 교감신경을 억제를 해서 이 심박동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이 케모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모 리셉터를 통해서 이 혈장의 삼투압 농도에 의해서도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혈장 삼투압의 농도의 증가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주로 이 소듐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유는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듐의 증가로 인한 삼투압의 증가는 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 내에 용해된 이 용질의 수가 증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혈관 내 용질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 체외에서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이 용질의 양이 증가해서 삼투압이 증가하는 경우와 반대로 이 체내에서 수분 손실로 인한 상대적인 용질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이 수분의 섭취를 통해서 이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에는 혈관 내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이 세포 외액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도한 혈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 과도한 혈압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삼투압은 어떤 기준이 되는 막을 중심으로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떠한 막을 기준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이유는 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이 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이 농도 차이로 인해서 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이 물이 이동해서 막을 기준으로 양측의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보통 이 탈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혈액량과 혈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이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 증가를 통해서 이 혈장량을 늘려 이 수분의 양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시상하부는 갈증을 느끼고 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해서 이 삼투압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와 뇌관은 이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대처하게 됩니다. 혈중 이산화탄소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의미는 이 낮은 혈압과 이에 따른 불충분하게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뇌관에 영향을 주어서 이 혈관 운동 중추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혈액의 pH는 주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와 뇌관의 조절에 의해서 이 정상 pH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혈압과 관련하여 이 압수용체의 임펄스의 변화와 이 혈장 삼투압의 변화,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 즉 이 폐하의 상태에 따라 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이 말초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을 상승을 시키게 되고 또한 신장을 통해 빠져나간 이 소듐의 재흡수를 통해서 이 혈관 내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일으켜 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슬라이드를 멈춰서 한 번씩 그림을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경계의 혈압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신경 수용체에 대한 혈압 조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이 빈번하게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관 내 포도당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당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혈관에서 혈관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 용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 중 혈관 내의 삼투압을 높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 몸에서 오스모랄리티를 형성하는 인자는 두 개의 소듐에 글루코즈를 18로 나누게 되고 BUN을 2.8로 나누는 이런 식을 통해서 이 오스모랄리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도당, 소듐, 이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소를 제외를 하고는 이 포도당과 소듐은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유효 삼투압 물질로 세포 외액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는 포도당은 이 혈장의 삼투압을 상승을 시키게 되고 상승시키는 용질로 작용하게 되고 이 수분을 혈관으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혈관 내 수분량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 소변의 양이 정상인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당뇨병에서는 포도당이 많아서 혈장의 삼투압이 상승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경우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해서 이 수분을 보존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신세뇨관에서 이 과다한 포도당의 삼투압 효과 때문에 수분이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를 해서 이 수분 배출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 항이뇨 호르몬은 혈관 내에 물을 보존하고 이 우리 몸에서 손실된 수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자극은 이 혈관 내 혈액량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압수용체를 통해서 이 혈압이 낮은 상태와 이 화학 수용체를 통해서 이 혈장의 삼투압이 높은 상태에서 분비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혈장의 삼투압이 높다는 의미는 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삼투압의 상승은 최종적으로 탈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세포 외의 삼투압이 높게 되면 이 삼투압 차이로 인한 물의 이동으로 세포 내의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압력 수용체와 화학 수용체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이 시상하부를 통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이 신장에서 배출된 수분을 다시 이 혈관으로 되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장량과 삼투압이 동시에 낮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혈장량을 증가시키겠지만 이 삼투압이 낮은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혈장량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압수용체에서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낮은 삼투압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 혈장량 또는 이 삼투압 중에 이 어느 것이 더 안 좋은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게 출혈된과 같이 세포 외액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이 혈압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 삼투압이 낮더라도 세포 외액량을 늘리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 몸에는 압력 수용체들이 여러 곳에 존재를 합니다. 심방, 대동맥, 캐로티드 아테리, 레날 아테리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압력 수용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여러 상황에 따라 체액의 분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분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의 문제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결국에는 심장에서는 혈액량이 증가를 하겠지만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에서는 충분한 혈액량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가지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부전으로 인한 혈압 저하가 나타나게 되면 이 압력 수용체에서 감지하고 이 시상하부를 통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 혈관 안으로 이 수분,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안에 수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 나트륨 혈증을 보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듐도 같이 재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세포의 이 소듐 증가로 인해 높은 삼투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 갈증을 일으켜서 이 수분 섭취를 유도하게 됩니다. 결국 심부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체액량이 늘어나 있으나 유효한 유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혈장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장의 수용체에서의 혈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혈압과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이 신경계 수용체 뿐만 아니라 이 사구체와 사구체 근접 장치 수준에서 이 신장의 영향으로 이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혈액이 신장을 통과할 때 일정한 양의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이 사구체를 거쳐서 이 세뇨관으로 혈장으로부터 여과되게 되는데, 이 신장의 사구체는 이 수입 소동맥과 수출 소동맥 사이에서 일종의 구부러진 이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장에서 이 수분이 사구체 막을 통과하는 능력은 이 혈액의 정수압과 이 삼투압 그리고 이 사구체 막의 표면적과 이 투과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혈액의 정수압은 혈압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 혈압이 높을수록
더 쉽게 사구체막을 통과해서 배출되게 되는데, 이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서 물이 많이 여과된다는 것은 이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상승된 혈압을 하강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혈관막 또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끌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혈장의 삼투압은 오스몰 농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혈장의 오스몰 농도가 낮을수록 혈장이 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구체 막을 통해서 보호만낭으로 물이 더 많이 여과되게 될 것입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신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이 헤모 컨센트레이트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헤모필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혈액이 유입이 되고 이 유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헤모필트레이션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입되는 이 관류량을 증가를 시키거나, 이 유입혈액과 유출혈액의 이 라인의 두께를 달리해서 이 헤모필터의 압력을 상승시켜 주게 되면, 이 헤모필터 파이버에서 밀어내는 이 혈액이 밀어내는 압력이 상승하는 이유로 헤모필터 여과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이 수입 소동맥과 이 수출 소동맥을 지나서 이 수입 소동맥의 모세혈관 수준에서는 이 정수압으로 인해서 이 물이 모세혈관 벽을 빠져나가 보호만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혈관을 통하여 여과가 일어나는 도중에 이 모세혈관 내에서는 정수압이 점차 사라지고, 이 모세혈관 내 삼투압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이 모세혈관이 정맥 측에서는 물이 다시 혈관 쪽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에서는 간질액 쪽으로 순수한 물의 이동은 적게 됩니다. 실제로 동맥, 정맥의 모세혈관을 제외하고는 대동맥, 동맥, 소동맥, 그리고 이 베나카바, 비너스, 이 베뉴얼 등의 혈관은 이 막이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수분의 이동은 결국 동맥과 정맥의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은 한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세포 부근의 모세혈관에서 교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듐과 물은 사구체 수준에서 자유롭게 여과되지만 이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는 혈장의 삼투압이 사구체 여과액보다는 이 삼투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혈장 삼투압으로 물은 사구체 쪽이 아닌 혈장 쪽으로 당겨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분자는 두 곳의 농도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확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장과 사구체 여과액의 정수압과 삼투압의 균형이 얼마만큼의 이 물이 여과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정수압이 감소하거나 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더 적은 물이 사구체를 통해 여과되고 물은 몸 안에 잡아두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회로 충진액으로 인한 혈이석으로 인해서 이 삼투압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이 심장 자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신장에서 혈장이 충분히 여과시킬 수 있는 관류량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면서 이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변의 양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관류량과 정수압이 둘 다 상승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을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이 180리터의 이 혈장을 사구체로 이 여과시키게 되며 분당 125ml 혈장이 이 보호만 주머니로 여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세뇨간의 삼투압에 따른 재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기능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이 크레아티닌의 수치를 가지고 신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남자에서는 1.5ml, 데시리터당 1.5mg, 여자에서는 1.3mg 이상이 되면 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틴의 농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이 성별이나 나이, 체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표준화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도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 즉 ANF를 통해서 이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혈액량이 증가해서 이 심박벽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를 분비를 해서 이 세뇨관에서 나트륨과 물의 배설을 증가시켜 혈장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는 이 수입 소동맥을 이완시키고 이 사구체 혈관 간 세포를 이완시켜 이 분당 여과율을 증가시키며 이 혈장의 레닌 활동과 이 수질 집합관에서의 나트륨 및 이 수분의 나트륨의 재흡수 및 이 알도스테론 이 합성 분비를 억제하게 됨으로써 이 혈액량과 혈압을 동시에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 심박출량의 유지는 이 유래박출량과 이 심박수에 의존적입니다. 유래박출량은 심장 교감신경의 흥분 정동 및 이 혈액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스탈링의 법칙에 따르면 심장벽이 많이 늘어날수록, 즉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될수록 이 늘어난 심장벽에 대응해서 이 심근 수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반응은 이 교감신경이 없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혈류의 유입량이 이 비너스 이 드레니지의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 전적으로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정상적인 관류량에 비해 정맥 탈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체해순환은 심장 혈관의 순환에서와는 다르게 이 저혈조라고 하는 이 리저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저버의 적정 이상의 혈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체해순환 회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자체적으로 체액량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저혈조로 드레인되는 혈액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인공장치의 특성상 환자의 체액량에 맞는 인공장치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의 체액량에 따라 낮은 저혈조 볼륨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해순환 과정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주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 중에는 심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모든 혈압 유지는 펌프의 이 RPM으로만 형성되는 관류량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저혈조 레벨로 인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혈압뿐만 아니라 이 체액과 관련해서도 이 삼투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상황에서 관류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환자의 체액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관류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